아내의 유고를 강가에 뿌린 지 5년. 저는 결국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남자의 얼굴에 돈다발을 집어던지며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희 집 현관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한 여인이 어떻게 제 남은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던 어느 새벽 한밤중에 불청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건축 설계사로 살았고 지금은 은퇴하여 강남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지났네요. 아내가 떠난 후 제 세상의 모든 색깔은 빛을 잃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잘 짜인 설계도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칼같이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1분 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죠. 일어나면 10분간 명상을 하고 거실에 오디오를 켜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를 낮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원두를 갈아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죠. 원두가 갈리는 소리,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적시며 피어오르는 그 고소한 향기. 그것은 제 하루를 여는 유일한 의식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제가 가꾸는 작은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제 아침은 완성됩니다. 아내는 살아생전 꽃과 나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이 작은 정원을 계속 가꾸고 있죠. 마치 아내의 숨결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요. 화초에 물을 주며 아내의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날이 좀 흐리네. 당신 무릎이 또 쑤시겠어.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정막 속에서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곳이죠. 그래서 모든 공간, 모든 가구의 배치에는 제 철학과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제 성격대로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합니다. 책은 가나다 순으로 CD는 작곡가별로, 옷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죠.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숨막히는 성격이라 했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이 규칙과 질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아내의 부재라는 거대한 혼돈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서정연한 제 성역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입니다. 저희 아파트 복도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집의 현관문이 똑같은 모양과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주민이 층을 헷갈려 저희 집 도어록을 누르다 가는 일도 종종 있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인터폰으로 여긴 1701호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 공간에 대한 침해를 저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고요 속에서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 삐비빅. 비밀번호를 틀리는 소리였죠. 또 누군가 층을 헷갈렸나 보군.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긴 1701호입니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인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황동 문진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아니라 값비싸 보이는 실크 원피스를 입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진한 와인 향기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은 금방이라도 바닥에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여보, 나 왔어. 왜 불도 안 켜놓고 있어? 그녀는 술에 완전히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관의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이 거실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저는 문진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로 다가간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툭 던지고는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첼로 소리는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서재의 스탠드 불빛은 소파에 잠든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진을 손에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완벽한 질서의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저 여자를 깨워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지친 듯한 얼굴,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잊은 듯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집 소파에서 잠든 낯선 여인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기이하고도 운명적인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밤새 제 소파에서 잠든 그 낯선 여인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흐의 첼로 선율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서재의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잠든 얼굴 위로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진을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완벽한 질서의 세계에 불쑥 침입한 이 혼돈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이 여인을 흔들어 깨워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평온하게 잠든 얼굴, 간간히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미간에 희미하게 잡힌 고단한 삶의 흔적. 그 모습에서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 혹은 연민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의 글자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귀는 온통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숨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 잠결에 작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 평생 이렇게 길고도 기이한 밤은 없었습니다. 제 공간에 낯선 타인이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작은 인기척이 5년간 텅 비어 있던 이 집의 정막을 깨주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추웠는지 소파 쿠션을 꼭 껴안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실에서 얇은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그녀가 잠시 움찔했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슈베르트 대신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깨겠구나 싶었죠. 저는 일부러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를 조금 크게 냈습니다. 갑자기 깨어나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공간에 당황한 듯 몇 초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 위에 덮인 담요를 보고 이내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주방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에 그녀가 더 놀라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네, 제가요. 그럴 리가. 저는 분명 저희 집 비밀번호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이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자신의 구두를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복도 구조가 비슷하니까요. 저는 애써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큰 폐를 끼쳤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소파 다리에 발이 걸려 휘청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실크 원피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며 하얀 팔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옅은 보라색 멍 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잡혀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멍 자국의 정체에 대해 묻는 것은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해장이라도 하고 가시죠. 북엇국을 잘 끓이는 집이 근처에 있는데. 제가 어색하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를 끼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누워있던 소파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던 담요, 그리고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와인 향기와 향수 냄새, 이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가 그녀가 누웠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바로 놓고 담요를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션과 소파 등받이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진주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소파에 쓰러지면서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귀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진주가 제 손바닥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우아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귀걸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까?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제 완벽한 질서의 세계에 남기고 간 유일한 균열이자 다시 그녀와 마주해야만 하는 운명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만남 하나가 때로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서 자신의 상처와 닮은 흔적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폭풍처럼 사라진 후 제 집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질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정막이 텅 비고 차가운 것이었다면 이제의 정막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여운과 궁금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놓인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어젯밤의 기이한 사건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건네줄까? 아니면 옆집 문을 두드려야 할까? 하지만 어젯밤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며 도망치듯 사라진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저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귀걸이를 서재 책상 위 작은 크리스털 보석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돌려줄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옆집의 소리에 제 모든 신경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서재에서 바흐의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옆집은 제가 사는 집만큼이나 조용했습니다. 가끔 부부가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다른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소리,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 TV 소리 같은 평범한 생활, 소음이 들려오면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 그녀가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옆집에서 희미하게 언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부싸움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부부싸움은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고 여자의 목소리는 간간히 들려왔지만 무언가에 억눌린 듯, 울눌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 거야. 내가 시킨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남자의 질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쿵 하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 소리는 대체 뭐였을까? 내가 당신한테 쓰는 돈이 얼만지 알아. 그런데도 이따위야.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선 어떤 폭력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아침에 보았던 그녀의 팔목에 있던 멍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옆집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대로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지만 훨씬 더 체격이 좋고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집에 사시는 분이시죠?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치게 꽉 쥐어오는 악력에 저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민준입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김서연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에 반쯤 가려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이라 그런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목례만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듯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이라는 남자는 계속해서 날씨 이야기,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 같은 시답잖은 말을 짓거렸지만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 그의 아내 서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내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웃끼리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그는 다시 한번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고의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일에 신경 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내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스치듯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과 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의 그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크리스털 보석함에서 그녀의 진주 귀걸이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진주 아래 감촉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지만 경계심 강한 남편이 있는 한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제가 가꾸는 베란다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예상대로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벽 너머에서 들려온 그 둔탁한 소리와 희미한 울음소리가 저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아주 사적인 그리고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1701호 이민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702호 사모님께 물건을 좀 전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나가기가 좀 어려워서요.
혹시 경비실 통해서 전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1700이 호 사모님이요. 네, 그러시죠. 어떤 물건인데요?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며칠 전에 복도에서 주웠는데 아무래도 그 댁 물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선물 상자 안에 그녀의 진주 귀걸이와 함께 짧은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베란다 정원에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오셔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식물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녀에게 보내는 저만의 암호이자 은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메모의 진짜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상자를 건네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꼭 사모님께 직접 전달해 달라고요. 문이 닫히고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녀가 과연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와줄까? 아니, 그보다 남편의 눈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올 수나 있을까? 만약 남편이 먼저 상자를 보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벽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하염없이 옆집 베란다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정원은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그대로였지만 옆집 베란다는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죠. 마치 그 집 주인의 마음처럼요. 1시간이 지났을까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집 베란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보낸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셨다고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베란다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혹시 잠시만 와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서재에 있어요. 잠깐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고는 서둘러 저희 집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초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베란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이 귀걸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상자에서 귀걸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질문에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뭐가요? 저는 괜찮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연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날 아침 팔목에 있던 멍 자국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저는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다그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독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녀린 몸이 부서져라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차이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은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남편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 했고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모든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고 그녀는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만 받았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친정에 가는 것도 심지어 옷 한 벌 사는 것까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외모 음식, 솜씨 집안일 모든 것을 트집 잡고 비난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 그녀의 팔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가 멍이 들면 그는 당신이 부주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면 당신 친정부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며 협박했고 그녀는 병든 노모가 걱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노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녀 자신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지옥 같은 집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감옥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그리고 수치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 지옥에서 반드시 구해내야겠다고. 제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그녀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것이 5년 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저에 대한 속죄이자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탈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끔찍한 고백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창밖은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 일단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남편분께는 적당한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급한 친척 일이 생겼다고 하거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제가 갑자기 외박이라도 하면 집안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분명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하룻밤의 도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치밀하고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처럼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위험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 박진석의 눈을 피해 아주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주로 저희 집이었고, 시간은 그가 골프 약속이나 동창회 모임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척 혹은 마트에 다녀오는 척 집을 빠져나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라고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였죠. 저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물론 서연 씨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일이라고 둘러댔죠.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사진 진단서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해서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남편의 폭언을 녹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만남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그날로 저는 끝장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를 구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겉으로 봐서는 전혀 녹음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놓아두세요. 그가 소리 지를 때 아주 잠깐만이라도 녹음이 되면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폭언이 담긴 짧은 녹음 파일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일 속에서 박진석은 온갖 욕설과 함께 그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녀가 머물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여성 쉼터와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곳은 신변 보호가 철저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까지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이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당장 집을 나온 뒤에 생활할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한테 더 이상 빚을 질 수는 없어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강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주신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변호사 비용과 초기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목걸이를 보석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집을 나올 때 꼭 챙겨 나오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진석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화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주말인데 어딜 그렇게 나가 마트 내가 같이 가주지. 그는 사사건건 그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만나는 날이면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집을 빠져나왔고 저희 집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끓인 죽을 대접하기도 했죠. 우리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베란다 정원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기도 했고 저는 그녀의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동지애를 넘어선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고 그녀는 제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녀의 탈출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행일은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은 박진석이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계획대로 순순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행일을 이틀 앞둔 월요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일까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에게 뻗어주는 작은 손길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연대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행일을 이틀 앞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수요일에 있을 그녀의 탈출 계획에 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무색하게도 그날 밤의 사건은 모든 것을 최악의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옆집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의 언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전쟁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의 고함 소리, 서연 씨의 겁에 질린 비명, 그리고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파열음이 뒤섞여 벽을 뚫고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의 계획이 발각된 것일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연 씨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내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옆집의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박진석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밤중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잠이나 주무시죠. 별일 아닙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 씨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뺨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빛으로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요, 제발. 서연 씨. 제가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진석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몸은 단단한 벽과 같았습니다. 어딜 들어오려고 당장 꺼져.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고해보시지. 부부싸움 가지고 경찰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요즘 우리 집사람이랑 붙어먹는 게 당신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감히 내 여자를 넘봐. 내가 당신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내 아내가 당신을 꼬셔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했다고 소문 한번 내볼까.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해서 저는 순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 역시 남의 가정에 개입한 불륜남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했으니까요. 그가 저를 거칠게 밀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서연 씨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다시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먹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 것이죠.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요. 하지만 박진석의 말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그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내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것이며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서연 씨 역시 남편의 눈치를 보며 그의 말이 맞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섣불리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밤사이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최 변호사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준 씨, 이제 은밀하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전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최 변호사는 즉시 서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박진석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그가 단순히 폭력적인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던 것입니다. 서연 씨 명의로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를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라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사회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순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터뜨리겠다고요. 하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저와 서연 씨의 뒤를 캤고 우리가 몰래 만나는 사진 몇 장을 찍어 협박해 왔습니다. 이 사진들 당신 자식들과 이웃들에게 한번 뿌려볼까? 존경받는 건축가 이민준 선생이 유부녀와 노란한 스캔들. 아주 재미있겠는데 그의 협박은 제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원래 그녀가 탈출하기로 했던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그리고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박진석의 협박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저와 서연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가며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교활함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연 씨는 영원히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파렴치한 불륜남이라는 오명을 쓴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행일이었던 수요일 아침, 저는 최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네. 이민준 씨, 설마.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안 해.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려야 해. 제가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그의 비자금과 횡령 탈세 혐의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제가 아는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저와 서연 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세상에 알려질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만이 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되면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서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다 막아낼 겁니다. 사람들이 서연 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응원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연 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방송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은 변조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가정폭력의 실상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송국 PD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증거 자료들을 보고 이것이 엄청난 특종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방송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에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 박진석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그날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횡령과 탈세 혐의는 물론 모자이크 뒤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박진석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며칠 뒤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그리고 서연 씨 명의로 빼돌린 모든 재산과 그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서연 씨에게 2번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지. 아니,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오. 당신이 서연 씨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끔찍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서연 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경기도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을 심으며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장미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민준 씨도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이웃들에게 오해도 받고. 실제로 아파트의 몇몇 이웃들은 아직도 저를 불륜남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서연 씨를 얻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 씨, 네 서연 씨, 저 민준 씨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녀가 수줍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뺏겼네요. 저도 사랑합니다. 서연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향긋한 장미 향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랑이었기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소중했습니다. 박진석과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연 씨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제 삶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라는 남자는 그리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패배했지만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는 아파트 내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목례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불륜남이라며. 아내를 폭행한 남편도 나쁘지만 유부녀를 꼬드긴 저 남자도 제정신은 아니지.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아파트 주민회의에 나갔을 때는 그들의 적대감을 더욱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제게 대놓고 우리 아파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이사를 가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전 아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단지 제가 그녀를 유혹해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진실처럼 믿었고 저는 순식간에 아파트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민준 씨,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차라리 제가 이곳을 떠날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면 박진석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5년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이 공간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저를 향한 비난과 냉대를 견디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베란다 정원의 화초들이 모두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들어와 난초의 잎을 찢고 장미의 줄기를 꺾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흙더미가 베란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함으로써 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려는 박진석의 비열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연 씨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혼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연 씨, 나 너무 힘드네요. 알아요, 민준 씨. 다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 비열한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정원이 망가진 사건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마지막 방역을 결심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박진석의 비열한 괴롭힘에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벗겨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저희 집 베란다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범인은 박진석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능숙하게 베란다 난간을 넘어와 화초들을 짓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박진석과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확보했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서연 씨에게 행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의 횡령 및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서류들, 그리고 서연 씨의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진실을 담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저와 서연 씨의 관계가 불륜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박진석의 범죄 혐의, 그리고 그가 저에게 행한 비열한 보복 행위까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물론 서연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아파트의 모든 세대 현관문에 그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크게 대자보를 붙였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이고 정면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물을 읽은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박진석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제게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박진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파트 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떠나던 날 저는 베란다에서 그의 이삿짐 차가 멀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아파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망가졌던 베란다 정원을 서연 씨와 함께 새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흙을 채우고 새로운 꽃씨를 심었죠. 우리의 새로운 삶처럼 정원도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새로 단장한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네, 서연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들만 남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떠나고 거짓 소문이 거친 아파트는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향했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따뜻한 격려와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사람들의 양심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함께 당당하게 아파트 단지를 거닐었고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가졌던 베란다 정원은 이제 우리 둘의 손길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흙을 만지고 꽃을 심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시들었던 화초들이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모습은 마치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 씨의 집으로 주말에만 찾아가는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원주택을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고 평일에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5년간 텅 비어있던 아내는 이제 그녀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녀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서재에 자신의 책 몇 권을 가져다 놓았고 자꾸 저는 욕실에 그녀의 칫솔과 샴푸를 위한 자리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채소를 다듬고 그녀는 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민준 씨, 그거 알아요, 뭐려? 요즘 제가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쫓기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는 제게 기대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끔 그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 씨는 잠시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원에는 가을 국화가 만발했고 우리는 함께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천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네 민준 씨,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계속 함께 할 거죠?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에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폐허 같았던 제 삶에 그리고 그녀의 삶에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당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내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 후 며칠이 지난 맑게 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제가 내린 신선한 커피와 창밖으로는 눈 덮인 아파트 정원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한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뭐 할까요? 글쎄요. 날도 좋은데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요? 우리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왠지 좋은 소식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민준 씨, 좋은 아침입니다. 박진석 씨,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실형만은 면한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천만에요. 그럼 서연 씨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 씨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후련함일까 아니면 허무함일까.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아두었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인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잠시 별거 중이라고만 둘러댔었죠.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녀가 이제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찾아뵈라고 하시네요. 민준 씨와 함께요. 저와 함께요. 네.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뵌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서연 씨의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 트렁크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과일과 따뜻한 내복을 가득 싣고서요. 요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하얀 머리에 작고 인자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창가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서연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이분이 말씀드렸던 이민준 씨예요. 아, 이 선생님이시구먼.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약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그 어떤 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선생. 정말 고맙소. 우리 딸. 선생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소.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녀의 조력자나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으로서 그녀의 어머니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서연 씨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어머님께 제가 가꾸는 베란다 정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야말로 제가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연 씨.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 씨의 어머님을 뵙고 온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미래를 함께할 온전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서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그 호칭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에게 연락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를 제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지의 디자인은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다시 피어난 그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기념일 당일 저는 그녀와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와인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러게요. 당신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계절이 한 번 바뀌었네요. 우리는 지난 일 년을 추억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와 상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우리가 이미 부부인데 무슨 청혼을 또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당신에게 제대로 된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내가 당신을 평생 지키고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싶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내 남은 모든 날들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베란다 정원에서 우리가 함께 가꾼 꽃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서연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진석과의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제가 몰래 사두었던 작은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이름으로 된 온전한 당신의 집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이 기댈 곳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녀는 등기 권리증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서로에게 사과하고 웃음으로 화해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는 70이 되었고 그녀는 67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우리는 여느 때처럼 베란다 정원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베란다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부부가 우리를 보고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우리 정원에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고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꽃이 정말 예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저와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호칭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죠, 그럼. 아주 잘 살아왔지. 저는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5년 전 술에 취해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던 한밤중의 불청객. 그녀는 제 인생에 불쑥 들어와 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제 옆에서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남은 모든 날들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민준 씨와 김서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서연 씨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민준 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연 씨가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의 사랑이 그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러한 용기가 되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 어쩌면 누군가는 주책이라고 혹은 낯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에 어찌 늦고 이른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려는 의지일 겁니다. 폐허 같았던 삶의 터전 위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정원을 가꾸었을 때 그곳에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이민준 같은 사람이 분명 곁에 있을 겁니다.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이민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용기의 씨앗을 심어줄 때 우리의 삶이라는 정원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민준 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서연 씨의 모습에서는 벼랑 끝에 선 인간의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민준 씨의 모습에서는 차가운 세상 속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거대한 부당함에 함께 맞서는 과정을 그리며 진정한 사랑은 결국 연대라는 이름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사회적 폭력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감정을 넘어선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애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단지 슬픈 사연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연에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은 모두 교육적 목적과 청취자들의 깊은 공감을 위해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내용 중 일부는 드라마적 효과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 인간관계와 감정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연 씨와 민준 씨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